자, 안녕하세요. 행정법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핵심 이론이라서 사실 행정법 제가 좀 들어와서 살짝 당황을 했는데 처음 하시는 분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아마 처음 하실 때는 약간 좀 답답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제가 뭐 지금 입문도 아니고 기본도 아니기 때문에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에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거나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바로 진도를 나갈 건데, 사실 행정법이란 과목이 굉장히 양이 많은 과목이고 그리고 법 과목 중에 좀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재 보면 지금 211페이지까지 있나요? 뭐 210페이지까지 있나요? 14페이지까지 있네요. 좀 더 있네요. 214페이지면은 이게 지금 총론과 강론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제 다른 직렬, 이게 행정사가 아닌 다른 데로, 이게 요약서가 아니라 기본서로 따지면은 아무리 좀 그러니까 물론 뭐 소방직렬이라든지 뭐 이렇게 공무원 쪽으로 간다면 뭐 이쪽 아니면 구급이라든지 뭐 이렇게 직렬에 따라서 좀 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나오면 한 1000페이지 정도 가깝게 돼야지 되는 책이 기본적으로 행정법 책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책이 200페이지 정도 되죠. 그 내용도 줄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막 5분의 그 1000페이지 책에 비해서 5분의 1로 줄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보시면은 이제 책을 이렇게 슬쩍슬쩍 보시면 표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판례 같은 경우도 전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판례의 내용 전체를 좀 집어넣었다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출제가 되는 그 문장 위주로만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페이지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넣기 때문에 그 양 자체가 이렇게 막 적은 그런 분량의 책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행정법을 다 대비하기 위해서 이 핵심 요약집만 봐도 되냐라고 한다면 핵심 요약집만 봤을 때는 현격하게 부족한 양이긴 하죠. 근데 우리 시험이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60점을 맞으면은 되는 시험이죠. 우리 행정법에선. 게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민법 총칙과 행정법, 그다음에 행정학 이렇게 세 과목을 볼 건데, 행정법이라는 과목에서 나는 승부수를 던질 거야 해가지고서 주 전략 과목을 행정법으로 택한다. 이렇게 객관식을 접근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행정법이 이제 최종적으로 2차로 가서도 그러니까 2차의 4과목 중에 3과목하고 관련이 되는 그런 이제 과목이라서 행정법이 가장 중요한 과목은 맞는데, 그냥 단순하게 1차를 합격하는 전략으로서 지금 접근을 할 때 행정법을 주 전략 과목으로 택해가지고서 접근하는 그런 과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정학도 어렵고 민법 총칙도 어렵지만은 행정법은 일단 다른 다른 두 개의 시험 과목에 비해서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렵기도 당연히 어렵고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전략 과목으로 삼아서 접근하지는 않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뭐 60점을 받는 데는 진짜 부족함이 없는 책이니까 그냥 요 정도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기본서가 아니라서 기본서 자체도 워낙 지금 행정사 1차에서는 수업 시간 좀 짧다 보니까 보통 막 한 30회 정도 수업을 해야 되는 게 기본서 양인데 우리가 13회 정도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서도 좀 500페이지 정도로 줄였죠. 줄이다 보니까 기본서도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은 돼 있는 편은 아니지만 이 요약집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중요한 지문 위주로만 뚝뚝 나열이 돼 있어서 혼자 읽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은 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이론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다 설명을 할게요. 지금 왜냐면 이 수업을 가장 카페나 이런 데 보면은 가장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기본 이론을 들어야 되나요? 핵심 이론을 들어야 되나요? 이게 사실 강사로서는 아니 처음 들으시면 당연히 기본 이론을 들어야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직장을 다니신다거나 아니면 사실 우리 1차 시험보다는 2차 시험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 우리 시험의 어떤 패턴상 제가 무조건 기본 이론을 다 뭐 고수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핵심 요약을 할 때 제가
좀 기본 이론에 해당돼 필요한 정도라면 기본 이론에서 말씀드린 정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보면은 지금 우리 8회 동안에 이 책을 다 끝내진 못해요. 보충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화면을 넘기면 아시겠지만 넘길 부분은 좀 넘길 거예요, 이 책에서.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가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출제율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좀 떨어지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넘길 거예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100점을 받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1차에서는. 근데 출제율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개념은 잡아야지 행정법의 개념을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넘기진 못하겠죠. 그런 부분은 또 좀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페이지 우리가 그럼 중간에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수업 안 했나요? 거기 촬영 안 됐나요? 그러지 말고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는 거고, 제가 안 하는 부분은 그러면 보지 마세요. 지금 보지 마시고, 그 부분은 나중에 혹시 이거를 단과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빼도 60점 나오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제가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좀 불안하신 분들은 문제풀이 때는 다 할 거예요. 다 할 거니까 그 부분은 문제의 OX로 외워야 되는 거지, 이쪽 기본 이론이나 뭐 핵심 요약을 통해서 교재를 갖고 공부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넘기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예를 든다면 지금 뭐 챕터 1, 챕터 2 같은 거 안 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이게 넘어갈 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든다면 지금 아직 수업은 안 했지만 19페이지 같은 거 펴보세요. 19페이지를 펴시면은 여기 중간에 표가 잔뜩 있죠. 뭐 위반인 거, 위반이지 않은 거 막 이렇게 있죠. 그죠? 이거 안 할 거예요. 이거 안 할 건데 이제 기본 이럴 땐 다 했었는데, 근데 20페이지, 21페이지 보면 판례가 되게 많이 있죠. 여기는 그래도 다 좀 꼼꼼하게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앞에 19페이지와 20페이지, 21페이지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 20페이지, 21페이지는 2차와도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출제율도 높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하겠죠. 해야 되겠죠. 뭐 그렇게 해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 뒤에 보면은 이 강의 계획서가 있어요. 강의 계획서 보면은 뒤에 회차별 진도가 나와 있는데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행정법 통론 부분은 눈을 두 번으로 나눠놨어요. 왜냐면 여기가 개념 부분이라서. 근데 조금 제낄 거 나간다면은 아마 오늘 안에 행정법 통론이라는 파트 1은 좀 아마 끝날 거예요. 아마 끝날 수 있을 거니까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좀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진도는 뭐 밑에 써져 있잖아요. 강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행정 계획, 이게 계획을 보시면 알겠지만 계획이라는 건 항상 뭐 고지고대로 다 지킬 수는 없는 거가 계획이니까. 자, 그렇게 나가고, 그 대신 행정 작용 파트는 조금 더 꼼꼼하게 나갈 거예요. 근데 작용 파트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꼼꼼하게 나가다가 보면 그러면은, 왜냐면 행정작용이 문제 수도 수지만은 행정작용이 좀 이해가 돼야지 행정법 전체가 좀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면은 7회차에 나오는 파트 6 행정쟁송 부분 있죠. 행정쟁송 부분도 또 2차와 관련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쟁송은 이제 모든 행정법의 이론을 다 적용시켜 가지고선 종합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종합 문제, 뭐 종합 사례, 뭐 이러면 행정 쟁송 쪽이 파트가 많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회 돼 있지만 한 회보다는 아마 조금 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강론 부분은 뭐 한 2시간 정도에서 끝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보기 좋게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이 계획서보다는 좀 틀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위에 좀 죄송하지만은 파트 2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많이 만약에 지체가 된다면은 파트 3의 행정 절차 부분은 좀 띄워놓고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그냥 단순 법조문을 외우는 거고, 행정 절차 파트에 들어가 있는 이 파트에서는 한 문제 반 정도가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 보면 한 문제 반 정도 또는 두 문제 정도가 나올 텐데, 이거는 문제에서 나오는 지문만 외우셔도 돼요. 왜냐면 조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조문에서 나오는 부분 위주로 나오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라서, 만약에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계획상 그렇게 되면은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린트가 있어요. 프린트가 있는데 문제편 있죠. 보충 자료에서 연습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중요한 파트 이 연습 문제를 다 풀 건 아니고 이거 연습 문제는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보면은 뭐 해설이 있는데 뒤에 뭐 한두 장 넘겨보면 해설이 없죠. 뒷부분은 이런 거는 해설을 볼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해설을 다 뺐어요. 물론 문제집 제가 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문제집을 하게 될 텐데 문제집에 있는 문제죠. 왜냐면 그 문제집에는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1회부터 12회까지 기출문제는 다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건 다 기출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공무원 기출인 게 아니라 그냥 행정사 기출 문제로만 제가 나눠드릴 건데 매 회마다 매 회차마다 나눠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통론 부분하고 행정 작용 파트에서는 아마 문제를 풀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는 좀 개념이 잡히셔야 되는 건데 그냥 설명만 들었을 때는 개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파트를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에 적용하게 되면은 문제를 객관식 문제다 보니까 풀다 보면 아마 요 정도 위주로 개념을 잡으면 되는구나, 뭐 요 정도 깊이까지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감을 좀 느끼려고 제가 문제를 푸시는 거 풀어드린 거고, 당연히 파트 3이나 아니면은 파트 5, 파트 7 요 부분은 아마 제가 문제는 안 나눠드릴 거예요. 문제는 안 나눠드릴 거고, 이 부분은 그냥 이제 조문 위주로 우리가 외우시면 되는 거라서 그럴 문제까지 풀면서 개념을 잡을 건 아닌 것 같아요. 문제풀이는 이제 문제풀이시 이게 다음 순환에 문제풀이가 있어요. 그리고 제 문제, 그러니까 중간에 문제집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해설을 다 꼼꼼하게 달아놨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 그런 해설을 볼 게 아니라 그냥 문제 위주로 적응을 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지금 요번 순환에 할 거라서 제가 뭐 풀이는 많이 뺐어요. 모의고사 프린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이가 없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집 쪽에서는 풀이가 있어요. 그럼 문제집을 사가지고 이 풀이를 봐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진도 나간 부분에 다 해당되는 그대로 그 지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면 풀이가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뺐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풀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르겠는 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프린트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은 지금 수업 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말씀드린 뭐 수업 때 진도 내용, 그 진도 내용 중에서 우리 다 기출로 나온 지문만 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나온 기출 나온 지문만. 근데 그 기출 나온 지문에 있는 걸 그대로 만든 건 아니고, 만약에 기출 지문은 O인 지문도 있고 X인 지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제 틀린 지문으로 나온 거는 다 맞는 지문으로 일부러 바꿨어요. 맞는 지문으로 바꿔가지고서 이거는 수업 때 수업은 안 해요. 수업은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 집에 가셔서 그러니까 교재를 나가신 거를 교재를 갖고 여러분들이 조금 반복해서 외울 거는 좀 외우고 볼 거는 읽을 거는 읽고, 그러니까 주관식처럼 써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문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뭐 공법관계, 사법관계 뭐 이런 것들을 나갈 건데 공법관계로 판례가 얘기한 건 뭔지, 사법관계로 얘기한 건 뭔지, 이런 거 제가 두 문자 따가줘서 몇 개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씀드린 거 그 부분은 외워야죠. 그거는 뭐니까 이거는 공법관계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사법관계야. 근데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는 뭐 공법관계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워야지 나중에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는 오늘 나갈 마지막 진도 파트에 뭐 이제 뭐 수리를 요하는 신고, 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뭐 이거 뭐 이러면서 제가 뭐 지주변의 장어 유골 막 이렇게 해가지고 두 문자를 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건데, 그런 건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주변의 장어 유골에 지가 지위 승계 신고구나. 그다음에 뭐 그런 식, 그건 뭔지를 알아야 될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책을 가지고 외워요. 일단 외워요. 그렇게 해서 외운 다음에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다음 회차 일주일 동안 이제 외우시겠죠, 여러분들. 외우시다 보면은 수요일날 저녁이나 1차 있나요? 수요일날? 1차 수업이 없죠. 아니면 수요일날 저녁이나 아니면은 목요일날 여러분들이 수업 오셔서 보시든지 아니면 오시기 전에 보시든지. 그래서 이 프린트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여기 있는 지문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됐다.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맞아. 그리고 난 다음에 가끔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뒤에 제가 뭐 행위 요건적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해가지고선 이렇게 넣어놨어요. 넣어놓은 것들이 외워져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선 그런 걸로 해서 됐으면 그냥 버리세요.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문제 파트도 있잖아요. 제가 오늘 문제 풀 건데 문제도 다 오늘 풀고 나면은 문제표는 뭐 그 복습할 때 쓰진 마시고 그냥 오늘 나가면서 풀었으면 진도를 다 끝났으면. 이 문제를 다 못 풀어서 가지고서 다음 주에도 갖고 와야 되는데 버리진 마시고 그 다음에 다 풀었으면 그냥 가시면서 여기다가 그냥 이면제 한에다 그냥 버리고 가시면 돼요. 자료가 너무 많아지면 그건 나중에 안 좋은데 그럼 왜 자료를 막 주냐? 그때 쓰려고 그때 쓰고 그냥 버리시면 되고요. 요것도 그냥 복습용으로 그렇게만 사용하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기출됐던 부분만 넣었어요. 근데 물론 기출됐던 부분에서 너무 어려운 지문은 좀 뺐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지문은 나중에 문제풀이 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하는데 너무 어려운 지문들을 막 볼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뺀 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복습용으로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거지 이거를 갖고 수업에 활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작년에 제가 그냥 나눠드렸더니 수업하지도 않는 자료를 왜 자꾸 나눠주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그게 싫으면 안 보시면 돼요. 자료를 그냥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복습용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지금 처음 듣는 분들도 괜찮아요. 처음 듣는 분들도 괜찮은데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딱 보면은 우리가 통론이 있으면 어떤 원칙을 배우게 될 건데, 그러니까 행정법 통론 다시 뭐 교재를 가지고 필게요. 피면은 자, 교재 부분에 만약에 목차 부분을 한번 펴보세요. 여기 지금 차례, 뭐 콘텐츠 해가지고 차례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부분, 뭐 안 피셔도 돼요. 뭐 이렇게 피시면은, 통론이 있는데 여러 가지 원칙이 나오죠. 원칙이나 어떤 시기, 시작, 효력 발생 시기라든지 뭐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원칙에 따라서 이제 행정의 어떤 작용들이 나올 거예요. 작용에 대해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뭐 행정에서 만드는 법, 뭐 행정 입법, 행정에서 공권력을 행사한다, 행정 행위 막 이러면서 우리가 쭉 배울 거예요. 그 작용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만약에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 위법한 작용으로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고 위법하지 않은데 나한테 희생이 생겼다라고 하면 손실보상 청구를 할 거예요. 그런 구제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작용이 만약에 위법하다면 이 작용을 없앨 수 있어야겠죠. 그럼 나 이거 위법한 작용이에요 라고 법원 가서 막 소송을 하겠죠. 그거를 우리가 행정소송이라고 해서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해서 행정쟁송이라는 파트를 배우게 돼요. 자, 이것이 지금 어떤 원칙에 따라서 작용이 나오고 그 작용에 따라서 국민들은 구제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갖고 싸우고 이게 하나의 행정법인데 우리는 이걸 쪼개서 배워요. 쪼개서 배우는데 만약에 작용해서 지금 아니 뭐 원칙에서 공법관계다 또는 우리가 사법관계다 이런 것들을 아까 외운다고 했죠. 외운다고 했으면 공법관계는 당연히 사법관계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테고 민사관계니까 공법관계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텐데 그 안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모르는 거 그냥 기본으로 안 들었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그래도 행정쟁송 중에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당사자 소송의 대상인지를 여기서 제가 기본 이론 때는 이렇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항고소송이에요. 이렇게 제가 그나마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갔는데 물론 이해가 잘 안 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명을 하고 넘어갔죠. 기본 이론이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기본 이론이 아니라 핵심 요약이기 때문에 이게 당사자 소송이에요 라고 말씀만 드리는 거지 이게 왜 당사자 소송인지 당사자 소송이 뭔지 이런 것까지 깊게 막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 기본 이론을 들어야 되겠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은 기본 이론은 안 듣고 핵심 요약만 지금 어떻게든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하고 싶은 거고 그게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안 된다라는 건 아닌데 다만 여기서 제가 이게 당사자 소송이에요라고 한다면 그때 이해가 안 돼서 좀 답답하더라도 당사자 소송이구나라고 적어놓고
쟁송 파트에서 당사자 소송을 배울 때 이런 당사자 소송이 있었지라는 것을 이때 가서 다시 한번 좀 익히고,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때 했었던 거 이때요 기억 못하고, 그죠? 이때 제가 말씀드리면 이걸 안 배웠으니까 이해 못하고, 이때 당사자 소송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뭐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좀 또 괴롭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가가지고서 적용을 할 때 이제 다 같이 종합 문제가 될 테니까, 뭐 기본 이론 때 들을 때 답답했던 거를 기본 이론을 들으신 분들은 지금 좀 수월하게 느껴지는 거고, 지금 기본 이론을 안 들으셨던 분들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들을 때 약간 좀 답답함이 좀 심할 거고, 뭐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제가 감안을 해서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의 저도 지금 1차에서 그 핵심 요약 때 새로운 얼굴이 기존 얼굴보다 더 많았던 거는 제 역사상 지금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선 저도 솔직히 지금 좀 당황스럽긴 한데 최대한 그걸 반영해서 제가 수업을 할게요. 수업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절대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뭐 길게 말해봤자 무슨 말이 뭐 필요하겠어요.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고 최대한 제가 설명을 많이 하는 게 낫겠지. 자, 14페이지 피세요. 14페이지. 법치행정이에요. 맨 처음에 법치행정이 뭐야? 이런 거 묻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법으로 행하는 행정이에요. 법으로.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거 우리가 상권분리라고 해가지고선 입법이라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행정이라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뭔가 사법이라는 거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입법이라는 거는 흔하게 아는 국회죠. 그 다음에 행정이라는 거는 행정부, 우리가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거고, 사법이라는 거는 뭐예요? 법원이죠. 그럼 행정은 뭐냐? 제가 안 썼는데, 국회가 하는 활동과 법원이 하는 활동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행위를 다 행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국회가 하는 거, 법원이 하는 거를 제외한 모든 거는 다 뭐를 해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서 행위를 해야죠. 그거를 우리가 법치행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올 건데, 자, 헌법이라는 이제 국민이 만든 법이 우리나라 최고법이에요. 헌법에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뭐 기본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입법, 행정, 사법을 나누고, 뭐 행정에는 뭐가 있고 입법은 뭐가 있고 사법에는 뭐가 있다라는 어떤 통치 행위에 대한, 통치 구조 행위가 아닌 통치 구조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구조에 대한 것들이 막 쭉 나와 있는 게 헌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명령이나 어떤 규칙, 그 다음에 뭐 조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법률은 어디서 만드는 걸까요? 입법이 있고 행정이 있고 사법이 있으면, 법률은 입법부에서 만드는, 국회에서 만드는 걸 법률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요 명령, 규칙, 조례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행정기관, 행정에서 만드는 법을, 행정법에서만 본다면 행정에서 만드는 법을 우리가 명령, 규칙, 조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행정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국회에서 만든 게 법률이에요. 자, 원래 그래서 보면은 그 맨 밑에가 아니라 그 바로 밑에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는 거 뭐 밑줄 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거 없는데, 법규라는 거를 창조하는 것은 국회만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것도 국회고, 그 법에 따라서 뭔가 작용을 하는 건 행정이고, 그 작용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는 게 사법이다 보니까 법을 만드는 거는 원래 국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대원칙이었어요. 대원칙인데, 여러분들 보다 보면은 뭐 대통령령, 그 다음에 뭐 국무총리령, 또는 뭐 행정안전부 장관 규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행령이다, 시행규칙이다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볼 수 있는 거는 대통령령이면 당연히 대통령이 만든 명령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런 법규는 누구만 만들 수 있다고요? 국회만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국회가 모든 법을 다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일정 부분 만들고 나머지는 행정에서 니들이 알아서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내려보내고 있어요. 자, 일단 행정기본법 볼게요. 법치행정,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하는 건데 원칙은 행정자격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이거를 우리가 법률 우위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를 하여야 한다. 요거를 우리가 법률 유보 원칙이라고 해요. 자, 다시 볼게요. 법률은 원래 누군만이 만들 수 있다고요? 법률은? 국회만이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자, 모든 작용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아니 되며, 이때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법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든 모든 법규, 행정에서 만든 행정 입법까지 포함한 모든 법규, 또는 법규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딱 성문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라는 어떤 원칙,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요. 자, 그래서 이 법률은 법률에 위반돼서 아니 되며 하면서 법률 우위 원칙에서의 이 법률은 그냥 알고 있는 법 규범을 우리가 법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작용은 법 규범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법률은, 자, 이거는 정말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같은 조항인데 법률이라는 의미가 이제 다르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법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져요. 자, 필기를 하셔도 되지만은 그 밑에 설명으로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읽기 전에 제가 좀 말도 안 되는 예지만 항상 하는 예가 있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마 오늘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 될 거예요. 가장 어려운 내용이 될 건데 필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하는 거를 그냥 쭉 들으세요. 먼저 듣고 나면은 해당 파트마다 막 산재되어 있어요.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러면 그때 밑줄을 칠 때 제가 세금 부과할 대두세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때 한번 그런 거 있었어, 감만 잡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법률에 만약에 법률에 세금을 부과해라 뭐 이렇게 법률이 써져 있고, 이런 법은 없어요, 우리나라 법에. 근데 세금을 부과해라 라고 하고, 이제 세금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또는 불령으로 정해라. 이렇게 우리가 법률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에요. 자, 그 법률에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라 라고 써져 있고, 세금의 종류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라고 하면 대통령, 또는 불령으로 정해라 하면은 이거는 기재부겠죠. 기획재정부겠죠. 하여튼 어떤 행정부에서 정해라 라고 내려보냈어요. 내려보내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행정에서 입법을 하겠죠. 그죠? 국회에서 행정부가 네가 법을 만들어서 해라 라고 해놨으니까 이제 행정 입법을 할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명령 규칙이라고 하죠. 규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금의 종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소득세도 있을 테고, 아니면 재산세도 있을 테고, 근데 두두두두두 해서 수많은 세금의 종류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머리 큰 사람에게 세금 부과해라 라는 뭔가 대두세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말이 안 되죠. 그죠? 머리 큰 사람한테 세금 부과해라. 이거 좀 그렇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아무튼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대두세를 걷는데 이제 기준을 정해야죠. 세금의 종류, 대두세. 그럼 기준에 따라서 머리 크기가 상위 1%면 뭐 100만 원. 그 다음에 2%면 뭐 99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했어요. 그래서 상위 1%는 100만 원. 100만 원이라는 걸 정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는 소득세를 거둘 때 아니 또는 뭐 재산세를 부과할 때 같이 한꺼번에 같이 한다 뭐 해가지고 부과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는 뭐 카드 납부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현금으로도 낼 수 있고 뭐 이렇게 막 수많은 어떤 것들의 내용을 세부적인 규칙을 막 정해놨겠죠. 이거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소득세 내세요, 재산세 내세요 뭐 이렇게 뭐 국세청에서 날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두세, 머리 큰 사람 세금 내세요 라고 이제 대두세 과세 부과를 해요. 부과를 하는 거는 자 요거는 우리가 과세를 부과했다 뭐 하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처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처분. 되셨어요? 그러면 과세를 부과해라. 너는 상위 1%니까 이준이 너 머리 크잖아. 그러니까 100만 원 내. 100만 원 이제 납부해라. 라고 어떤 명령이 내려오죠. 그죠? 그러면 제가 열받죠. 제가 열받으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이거를 대상으로 저는 뭐를 해요? 행정소송을 제기해요. 근데 해서 행정소송 중에 이제 항고소송이라는 것 중에 이제 취소소송이라는 거를 제기할 거예요. 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이 취소소송은 위법하면 그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이준이 너 머리 크니까 100만 원 납부해라. 위법하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괜찮아요, 나빠요? 뭐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이 제가 돈 100만 원 내는 거니까 뭐 상관없나요? 아무튼 머리 크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100만 원을 내려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근데 보니까 법에 있네요. 위법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법을 위반해야지 위법한 거죠. 그죠? 근데 법에 있잖아요. 법에 따라서 지금 얘가 과세를 부과했고 그거에 따라서 나는 100만 원을 내야 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법이 잘못됐다는 걸 주장해야 돼요. 이 법이. 자, 이런 거, 이 대두세를 물론 법률에서 세금의 종류 기준을 정하라고 행정입법으로 내려보냈는데, 여기는 대두세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 행정입법 명령규칙에 대두세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법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만약에 확인해서 이 법을 날려버리면, 없애버리면, 법이 없는데 세금을 부과시켰으니까 법치행정이 아니죠. 그럼 이거는 위법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행정법원에서는 이 행정입법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취소소송을 통해서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 주세요. 근데 취소해 주세요. 이유는 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이 잘못됐어요 라고 주장을 할 테고, 그러면 행정법원은 이 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판단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법을 날려보내고 없애고 거기에 따라서 없어진 법, 그러니까 법이 없는데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 처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죠. 그냥 법도 잘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아니라 재산세 100만 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재산세 100만 원을 부과했어요. 근데 왜 나는 재산도 없는데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100만 원을 부과했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면, 그러면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법을 적용한 이 처분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면 처분을 취소시키면 돼요. 이게 원래 일반적인 어떤 취소소송의 어떤 루트죠. 패턴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법에 따라서 처분을 했지만 그 법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법을 없애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게 돼요. 자, 그러면은 행정법원에서 지금 이렇게 법의 위법, 명령 규칙의 위법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처분도 나오기 전에 그냥 대두세를 걷는다라는 행정입법이 만들어졌어.
이걸 갖고 법원에서 판단할 수는 없고 반드시 뭐예요? 이 법에 따라서 과세를 부과해서 이준이라는 애가 돈을 내게 됐을 때 이준이가 야 이거는 말이 안 돼 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야지 법원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이가 100만 원을 내야 된다라는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그 취소 소송을 제기했더니 그럼 뭐예요? 요게 잘못됐다라는 거에 전제가 이 입법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재판의 전제성이 있을 때 그러니까 명령 규칙에 대한 위법 여부를 행정법원에서 판단하려면 어때야 되냐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을 때 구체적 사건에 한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계속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위법해요라고 하면 이게 대두세라는 이 조항 있죠. 대두세라는 이 법률 조항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너무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 이상하지만 그러면 이 규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규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준이라는 애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준이라는 애한테 적용을 이준이라는 애한테 그 당의 사건에 한해서만 적용을 안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두세는 당의 사건에만 적용을 안 시키게 돼요.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러면 뭐 제 아내는 좀 화가 날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는 그리고 저와 아내가 낳은 우리 애는 부모가 그런데 애도 상위 몇 프로더라고요. 하면 재보니까 그럼 우리 애는 그럼 애도 대두세를 내야 되고 그다음 우리 아내도 돈을 내야 되고 머리 크다는 이유로 돈을 내야 돼요. 저는 돈을 안 내도 되는데 아내도 내고 애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근데 법이 그래요. 그 사건에 한해서만 적용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뭐를 하냐면 행안부 장관에게 이런 사실을 빨리 알려요. 야, 이런 대두세라는 세금을 부과하게 된 이 명령이 잘못됐어 라고 대법원에서 지금 판단했다라고 행안부 장관한테 빨리 알리면은 행안부 장관은 이거를 빨리 고치도록 공고하게 돼요. 그래서 법이 고쳐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겠죠. 자, 근데 좀 다른 사건을 얘기 들어볼게요. 자, 법률에서 세금을 부과해라. 그리고 대두세에도 납부해라. 대두세에 대해서 법률에 규정을 했어요. 법률에. 그래서 쭉 가서 여기서 과세를 부과한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열받죠? 열받으니까 뭐예요? 행정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요. 취소소송 제기하겠죠. 그럼 이제 행정법원에서 판단을 하죠. 밑에랑 똑같은 그림인 것 같은데 이때는 행정법원에서 이 법률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판단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법률은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지금 입법, 사법, 그 다음에 행정이라는 입법에서 만든 법률을 사법이 잘못됐어 라고 함부로 하지 못해요. 따라서 이런 문제는 뭐예요? 법률이 잘못됐다는 건 이 법률보다 위에 있는 헌법을 위반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 헌법에 대한 해석을 하는 기구가 헌법재판소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하게 돼요. 되셨어요? 자,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해서 이쪽에서 그러면은 요게 위헌이야라고 판정이 나오면 그러면은 세금을 부과해라, 대두세 부과해라 라는 그 조항 있죠. 그 법 전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 조항은 이제 소멸을 해요. 그러니까 법 자체가 없어지게 돼요. 되셨어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야, 자세한 거는 네가 행정에서 정해라 라는 거를 무슨 원칙이라고 한다고 했죠?
법률에 국민의 권리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국민 생활에 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니까 법률에서 이 행정에게 야 이런 법 만들어 라고 한 거는 법률 유보 원칙이에요. 그죠? 그때 법률 유보 원칙에서의 법률은 정말 국회에서 만든 법을 말해요. 국회에서 행정부 너가 만들어라 라고 법률에 근거로 해서 만드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행정입법이 만들어졌는데 행정입법이 원래 법률의 어떤 취지와 다르게 좀 이상한 것들을 넣어놨을 수도 있어요. 행정부가 뭐 하다 보니까 잘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 잘못된 입법, 행정입법에 따라서 처분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 처분이 나오면 우리는 그 처분이 잘못됐어요 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근데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처분이 잘못된 이유가 그냥 처분 자체가 잘못됐으면 행정법원에서는 그냥 처분을 취소시키면 되겠지만 처분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명령 규칙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 규칙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판단해서 이거를 적용을 안 시키고 이거를 없는 거 치고 그러면 저게 없었던 거니까 이 처분은 잘못된 거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네 라고 판단했는데 그 잘못된 거네 라는 판단은 그 사건에만 잘못됐다라고 적용하는 거지 이 조문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조문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바로 알려줘야 되고 그러면 행안부 장관은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공고를 하고 뭔가 후속 조치를 하게끔 이제 법에 규정해 놨죠. 자, 아무튼 명령이나 규칙이 잘못됐을 때 그 명령이나 규칙에 대해서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명령이나 규칙을 근거로 해서 처분이 나왔을 때 이 처분을 바탕으로 법원에다가 잘못됐어요 라고 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이 있어야 되고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돼요. 되셨어요? 자, 두 번째, 그런데 법률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법률에서 대두세를 거두라고 한 거죠. 그러면 그 법률에 근거해서 바로 과세를 부과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과세 부과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지만 이 과세 부과가 법률을 근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법률이 없어져야 되죠. 그죠?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 함부로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헌법재판소로 넘기게 돼요. 헌법재판소로 넘기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법률은 헌법을 위반했어 라고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이때는 그 법이 소멸되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법이 없어지니까 다른 사람들도 앞으로 그 법을 적용해서 과세를 부과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법 전체를 없애는 게 아니고 법 중에 세금을 부과해라 라는 그 법 중에 대두세라는 그 조항만 없애게 되겠죠. 그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뭐 조금 더 나갈게요. 법률의 법규 창조력. 이거 옛날이에요. 이제는 행정입법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없어지게 됐지만 아무튼 옛날에는 법규라는 것은 국회에서만 만들어야 된다. 물론 지금도 유지되는 법률이지만 예외가 많아진 거죠. 원칙이지만 예외가 많아졌죠. 자, 법률 우위 원칙. 모든 작용은 국가 모든 작용은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돼요. 진짜 모든 작용이에요. 모든 작용. 자, 그래서 법률의 범위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 만든 행정입법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만든 법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법규를 다 포함해요. 근데 행정규칙은 포함하지 않아요. 자, 이 법률의 범위에 행정입법도 포함되고 행정 일반 원칙도 포함되고 모든 법규가 다 포함되지만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아요. 자, 이거는 행정규칙 파트에서 우리가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적용 능력은 뭐 모든 법을 위반해서는 안 돼. 이거는 진짜 모든 작용이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죠. 행정작용, 뭐 공법작용 이것뿐만 아니라 사법작용, 개개인 간에도 어때요? 법을 위반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민법 같은 거 위반해서 안 되죠. 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런 거 강행 규정이라면 위반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국가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위반의 효과는
법을 위반했으니까 당연히 법을 위반했다, 위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위법이라는 거는 그 위법이 정도에 따라서 정말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어떤 위법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면 취소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법은 그 정도에 따라서 무효와 취소로 나뉘게 돼요. 이것도 뒷부분에서 다시 해요. 다시 하는데, 근데 지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법률 우위 원칙을 위반한 행정작용은 무효이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나와요. 무효가 아니라 위법해요. 자, 그 정도에 따라서 무효일 수도 있죠. 무효일 수도 있지만 취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나오죠. 자, 넘어가셔서 법률 유보 원칙이요. 법률 유보 원칙은 이런 거죠. 행정 입법을 할 때는 뭐라고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의미하고, 그 다음에 요 대통령령에서 다시 우리가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위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 위한 이때 형식적 법률은 자,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 명령도 포함을 시켜요. 자, 그래서 이때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그 다음에 그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위임을 받은 법규 명령까지 포함한다. 자, 판례 보면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것이지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굉장히 어려운데 이쪽으로 가서 볼게요. 자, 이거는 법률이죠. 그죠? 법률에 따라서 대두세를 부과했죠. 이거는 세금 부과의 형식이 법률이에요. 근데 법률에서 세금을 부과해라 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명령으로 대두세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과세를 부과했으면 이 과세 부과의 근거는 법률이에요? 아니면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명령이에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명령이죠. 그러니까 과세 부과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식이 반드시 법률이어야 돼요? 아니면 법률에 근거한 명령도 돼요? 법률에 근거한 명령도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에요. 반드시 법률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에서 위임을 줘서 위임받아서 명령해서 부과의 근거를 만들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권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지 법률 제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예산은 법률 유보 원칙에 적용이 안 돼요. 예산은 지금 우리가 법률을 배우고 있고 법치 행정을 배우고 있는 거는 국가 작용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산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예산을 만들면 그건 행정각부에서 써야 될 돈들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내부 행위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산은 법률 유보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거는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자, 넘어가셔서 그러면 지금 볼게요. 아까 법률에서 이렇게 명령이나 규칙으로 행정입법으로 근거를 줘가지고서 야, 내가 세금 부과라고 했고 종류나 기준은 네가 알아서 정해라고 내려보내는 걸 유보한다, 위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유보를 뭔가 근거를 둔다, 해당되는 근거를 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모든 거를 다 그냥 나는 하기 싫으니까 그냥 행정이 네가 다 알아서 정해 이렇게 다 근거를 주면서 내려보낼 수는 없고, 중요한 사항, 본질적인 사항 이런 것들은 다 법률에서 정하고 나머지를 위임으로 내려보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위로 아까 왼쪽 페이지에 지금 8조 기본법 8조 볼게요. 8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법률에 근거를 해서 법률에서 이제 내려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률에서 야,
네가 정해라고 내려보내는데 원래 이만큼을 법률에서 다 정해야 되는데 이만큼 다 필요한데 근데 야 이 부분은 위임을 해서 행정입법으로 정해. 입법으로 정해. 이렇게 일부를 내려보내겠죠. 근거를 두고. 그죠? 그럼 법률로 정해야 되는 건 뭐고 밑으로 내려보내는 건 뭐예요? 그 경계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사항, 본질적인 사항은 그래도 법률에서 다 정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밑으로 내려보내라. 입법으로 내려보내라. 지금 이게 판례의 태도예요. 그러면 뭐가 정말 중요한 거고 뭐가 뭐 그냥 법률에서 정해야 되는 거고 뭐가 위임을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거는 그때그때 사건에 따라서 판사님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셔야죠. 그래서 중요사항이라고 하는 거 본다면은 자 중요사항 이거는 법률에서 규정해야 되는 거. 중요사항이 아니라는 거는 그러면은 법률에서 안 하고 이제 명령이나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는 거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 사항인지 볼게요. 복무기간, 군대 복무기간 이건 중요한 사항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거 1년 반 갔다 오냐 아니면 3년 갔다 오냐 엄청난 차이죠. 남자들한테는 이건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복무기간은 야 그냥 대통령령으로 알아서 정해 이럴 수 없고 국방부 네가 알아서 정해 이럴 수 없고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방송 수신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볼게요. 방송 수신료를 얼마 받느냐 방송 수신료 2만 원 받느냐 만 원 받느냐 이건 중요한 사항인데 그러면 그 수신료 10,000원 2만 원을 누가 걷느냐 징수 주체 이거는 국민한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이거를 어떤 부에서 걷든 아니면 구청에서 걷든 아니면 전기세랑 같이 나오든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뭐예요? 수신료가 얼마이냐 이거는 중요하죠. 그래서 금액이나 납부 의무자의 범위 이거는 중요한 사항인데 자 수신료를 누가 걷느냐 이거는 중요한 사항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법률이 위임해서 알아서 정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학교 의무교육이라는 거를 실시할지 말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실시 시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자체별로 그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서울에서는 먼저 언제 2015년에 시작을 하고 근데 저기 그 서울에서 좀 멀어지는 데는 아무래도 좀 없으니까 좀 늦게 시작을 하고 이렇게 그때 지자체별로 시기와 범위를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의무 교육의 실시 여부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실시 시기와 범위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조금 어려운 주제가 될 거예요. 자, 지방의회 의원이 유급 보좌 인력을 둔다. 보좌관을 두는데 기본적으로 국가 세금을 이제 지자체 세금을 주는 그런 세금에 따라서 이제 유급한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라고요. 이거는 지자체 조례로 지들끼리 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법률에서 정해야 된대요. 근데 웃긴 거는 국회의원은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게 중요 사항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들끼리 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기들끼리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자체 의원이 보좌 인력을 유급으로 주는 거, 그 범위는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다음에 토초세법 기중시가 이거는 옛날에죠. 뭔가 한 사람마다 가져야 되는 토지 그 세금 집을 질 때 있어야 되는 일반적인 어떤 기준 그게 넘어가가지고서 우리가 그 큰 집을 짓게 되면은 그 토지 초과 이득세법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막대하게 부과했는데 그러면은 세금 부과니까 당연히 그 기준 시가는 중요 사항이다. 법의 노조는 뭐냐면 법에서 벗어난 노조래요. 그러니까 불법 노조라는 거죠. 그래서 노조를 만들었는데 그 노조가 불법 노조가 돼버리면 국가 혜택도 못 받고 여러 가지 그 교섭권도 없고 다 상실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법의 노조를 통보하는 어떤 기준, 그러니까 법의 노조를 정하는 기준, 불법 노조인지 아니면 적법한 노조인지 정하는 기준은 굉장히 중요 사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와 요거를 비교해야 되는데 조금 밑에 보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갖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원까지 좀 하고, 자, 넘어가셔서 그 밑에 판례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 기본권이에요, 기본권.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적어도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이 스스로 정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본질적인 사항, 그 다음에 중요사항에 대해서 배웠던 거, 왼쪽에 중요사항에 해당되는 거는 법률이 스스로 정해라. 그 외적으로는 뭐예요? 이제 행정입법으로 각각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위임이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 자, 조례나 정관은, 조례 또는 정관, 어떤 조합이죠. 조합에서 지들끼리 지켜야 될 어떤 규율, 이거는 포괄 위임이 가능하다, 위임이 가능하다라고 나오면 맞는 지문이에요. 조례나 정관은 포괄 위임이라는 거는 그냥 다 같이, 법에서 아까 제가 위임을 할 때는 중요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나머지를 위임한다고 했죠. 그죠? 근데 조례나 정관은 법률에서 그냥 니들이 다 알아서 해, 이렇게 위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조례는 지자체에 적용되는 법이고요, 정관은 어떤 조합을 만들면 그 조합 안에 내부적인 법규예요. 그러니까 이때 조합은 당연히 공법인으로서 행정주체로서의 조합을 말하겠죠. 자, 그러면 조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요? 지자체에서, 지방의회에서 만들죠. 그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자체라는 지들끼리 정한, 그 지들끼리 뽑은 의회에서 지들끼리 만들어서 거기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니들이 알아서 다 해. 정관도 내부적인 총회를 거쳐서 그래서 조합해서 만드는 거니까, 야, 너희들끼리 스스로 규율할 거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다 정해, 이렇게 포괄 위임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거 또는 벌칙에 해당되는 거, 이거는 포괄 위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조례나 아니면 정관은 포괄 위임이 가능하다, 맞는 지문이지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다시 이거예요. 세금을 부과하면 그거 누구 돈이 돼요? 자, 이거 세금 부과에 관해서는 뭐 기획재정부에서 뭐 정할 거고, 그러면 이 과세를 부과하는 거는 기획재정부 밑에 있는 국세청에서 하는데, 과세 부과할 때 통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통지서는 국세청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아니라 국세청장 이렇게 써져 있겠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이준희한테 100만 원 납부해라 해서 제가 100만 원을 내면 그 100만 원은 국세청 거가 돼요, 기재부 거가 돼요, 아니면 국가 거가 돼요? 그 100만 원은? 제가 세금 내면 그 세금 낸 거를 국세청에서 해먹나요? 아니면은 뭐 기재부에서 그냥 논아갔나요? 아니면 국가로 들어가나요? 국고로 들어가나요? 국가로 들어가죠. 그럼 제가 세금 낸 거는 효과가 국가한테 귀속돼요. 그런 이제 세금을 부과해가지고선 이 효과는 자, 국가한테 귀속되는데, 이런 국가를 우리가 행정주체라고 얘기를 해요. 행정주체. 그러면 국가가 세금도 내고 뭐 국가 그다음에 뭐 누구 그 군대도 만들고 뭐 외교도 하고 그런 거 못 하니까, 국가 이렇게 못 하니까 외교할 땐 외교부 만들고, 그다음에 뭐 나라 지킬 땐 국방부 만들고, 그다음에 뭐 행정에 관해서 행정안전부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돈에 관련된 거는 기재부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 국가의 행위를,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는 거를 이제 기획재정부, 뭐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국방부 이런 애들을 행정기관이라고 해요. 행정기관. 근데 그 행정기관에서 지금 과세를 부과하면은 그 과세 부과할 때 외부로 표시되는 거는 기관의 장이겠죠. 국세청장이죠. 국세청장.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행정소송의 상대방은 국세청장이 돼요. 얘를 행정청이라고 해요. 행정청. 자, 다시
법률의 어떤 우리가 모든 작용에 효과가 귀속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주체라고 하죠. 주체. 주체는 국가예요. 국가. 물론 주체가 다른데 이제 여러 개로 분산이 되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주체는 국가예요. 국가. 국가에서 하나하나 일을 하죠. 필기하지 마세요. 뒤에서 나와요. 하나하나 일을 하죠. 일을 하는 거를 행정기관이라고 해요. 행정기관. 되셨어요? 행정기관. 근데 그 행정기관이 일을 하면서 국민한테 뭔가 표시될 때는 의사를 결정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어떤 장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그 장의 이름으로 나간 그 장을 행정소송할 때 우리가 국민은 피고로 삼아요. 그거를 행정청이라고 해요. 되셨죠? 한 번만 더 할게요. 국가가 뭐라고요? 행정주체. 행정주체.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기관. 거기서 이제 뭔가 장이 되고, 물론 기획부 장관이 아닌 그 밑에 국세청장을 잡긴 했지만, 국세청장, 아무튼 의사를 표시한 장이 되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때 국민의 상대방이 되는, 피고가 되는 사람을 우리가 행정청,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정청. 되셨죠? 자, 이런 용어 잡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지금, 이 사업 시행 인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